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라. 이 혁신 소재에 대한 수요도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원자재 현물이나 선물을 직접 들고 있는 ETF가 있고요. 네. 주식형 ETF인데 원자재에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일단 수익률 측면에서는 방과후 ETF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혁신성장 테마 ETF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부터는 테마형 ETF를 섹터별로 하나씩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순서로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우리 원자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자산운용 글로벌 ETF 마케팅팀의 송승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네, 잘 계셨습니다. 예.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원자재 네,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요즘 원자재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설명 좀 하고 넘어가죠. 아시겠지만 이제 팬데믹 이후로 좀 글로벌 공급망 부진 네. 현상이 지속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계속 2021년 정도부터 공급망 부진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오르고 있었는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죠. 이제 촉발을 했죠. 아무래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두 국가 모두 영토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자원 생산도 엄청 많이 하고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석유수 원유 수준으로는 글로벌 2위, 천연가스는 3위 정도. 연간 생산량을 그게 생산하던 그런 국가였는데 지금 뭐 서방 회계에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에서도 천연가스 우리 거 살려면 달러 안 된다, 유로 안 된다, 무조건 루블화로 해라. 지금 루블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똥값이 됐잖아요. 그죠. 똑같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루블화로 똥값이 됐다는 표현을 아주 매우 가치 절하가 평가 절하가 됐으니까 너무 이 코너가 딱딱하게 갈 수 있어. 똥값 됐다. 네, 평가 절하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루블화 아니면은 못 산다 이렇게 엄포를 넣고 있어서 수급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천연가스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이에 따라서 지금 계속 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스랑 원유랑 일반적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또 러시아가 워낙 큰 산유국이다 보니까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에너지 생산국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제 천연가스가 많이 지나가잖아요. 네, 유럽으로 네. 가잖아요. 네, 그런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유럽에서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이제 특히 유럽 내 그 리테일 가스 가격이 이제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원자재 가격 문제가 이제 최근에 도드라진 문제라기보다 벌써 팬데믹이 굉장히 2년 됐잖아요. 거의 3년째 접어들었는데 모든 이제 국경을 닫으니까 공급망이 원활하지가 않았던 거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일 거고 난데없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면은 석유나 천연가스에 대한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 전쟁이 맞붙다 보니까 더더욱 힘들어진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고 네. 이런 또 가격 자체가 많이 오르내리고 할 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또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3배짜리 원자재 ETN들이 특히 역의 ETN들을 통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급등락을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으시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이전보다 많이 관찰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최근에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을 보고 과연 이런 원자재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자재가 사실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도 여러 가지 종류의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최근 인플레이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했다가 오랜만에 이제 경제학 교과서를 폈습니다. 언제적 거 피신 거예요? 개정판? 10수년 전 이러면 이게 개정판을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맨큐의 경제학은 개정판이 몇 세가 나왔든 기본 원리 또 이제 근본 있는 책이니까. 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펴왔더니 인플레이션도 펴왔죠. 딱 폈더니 인플레이션의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아시다시피 뭐 구조적으로 이게 뭐 산업 트렌드가 바뀌든가 뭐가 바뀌어서 이제 그 재화에 대해서
수요가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높아지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이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뭐라고 네. 하고요. 비용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랑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뭐 수급의 이상이 생긴다거나 하는 이슈로 인해서 비용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인데 구조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봤을 때는 당연히 전자가 아무래도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면은 전자가 더 지속 가능하다고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보다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 판단의 옳은 결정이다.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에 원자재 지금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쪽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냐 하면은 명확하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이지 구조적으로 이제 뭐 원유나 가스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서 생긴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최근 이제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긴 시점이 아니라 좀 짧은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좀 바람직할 수 있지만 긴 시점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결국은 보면은 미래 산업에 이제 요구되어 있는 원자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게 나중에는 계속 이런 수요가 늘어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르는 것들은 한번 장기적으로 가져갈 볼만한데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긴 이슈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이제 들쑥날쑥하는 거잖아요. 네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보면 팬데믹이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근데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다 보니까 이게 정상화를 찾으면 당연히 원자재 가격도 이상급등했던 것들이 제자리로 올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생긴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길게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네, 저도 그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지금 굳이 원자재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네. 단기 시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네.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중장기로 본다고 하면은 산업 구조를 좀 더 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그 것들을 아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는 이제 뒤에 보면 나와요. 제가 얘기하다 보면. 그럼요. 그렇죠. 네네. 예, 뒤에 보면 나오고, 결국 그러면은 어떤 원자재에 투자를 하는 게 과연 좋겠냐? 왜냐면 원자재도 워낙 많으니까. 그럼요. 어떤 게 좋을까요? 최근에 그 글로벌 선물 시장에서 이제 매주 특히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에서 네. 매주 발간하는 커밋먼트 오브 트레이더스라는 네네네. 미결제 약정 보고서라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이 보고서가 뭐냐면 매주 금요일마다 발간이 되는 건데 매주 금요일이요? 네, 선물 시장에서 주체별로 어떤 주체가 샀냐 팔냐 증시도 보면 이렇게 네. 수급이 다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급 포지션에 대해서 순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매주 이제 발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자재별로 다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두 가지 포지션이 크게 있어요. 투기적 포지션, 투기적 포지션 보통 이제 뭐 헤지 펀드라든가 원자재 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금융 목적으로 그냥 이익의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포지션을 갖다가 투기적 포지션 혹은 비상업적 포지션이라고 해요. 원자재나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이유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 수급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를 좀 나타내는 그런 일종의 지표거든요. 비상업적 포지션, 투기적 포지션의 변화를 보면은 원자재 중에서도 에너지랑 네. 또 산업금속이 좀 갈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비상업 포지션이 급격하게 올라왔다가 최근 들어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급등하는데 급등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금융 쪽에서는 좀 조심하고 있는 투자 메리트가 좀 떨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너무 올랐으니까. 네, 너무 올랐으니까 오히려 약간 좀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생각보다 이 정도 올랐으면은 적극적으로 더 이제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만큼 이렇게 적극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천연가스 특히 원유보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수요가 명확하기 때문에 네. 더욱더 올라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미국 천연가스도 그랬고요. 유럽도 같은 네. 이슈로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산업금속 우리가 얘기하는 뭐 구리나 구리, 니켈 같은 니켈. 경우는 비상업 포지션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좀 높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어요.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 소폭 하락은 하긴 했지만 또 우리들 차트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차트 이렇게 딱 평균선에 그려두면은 구리나 니켈이나 포지션이 평균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투기적 포지션이 올라오고 있다 하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수요가 많다. 금융권이 매수하는 수요가 왜 많냐 하면은 어쨌든 구조적으로 이제 수혜가 좀 기대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수급이 이제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투기적 포지션이 볼 때
장기적 수요가 몰린다라고 네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가 좋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투자 심리가 좋다. 투자 심리가 네, 좋다. 라는 것을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지표예요. 아, 우리가 이게 이제 뭐 선물이라고 해도 주식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예, 그런 투심을 보고 또 투자의 그 가람을 재는 것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은 이제 원유나 천연가스는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등장을 했던 거고, 구리나 니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최근 미래산업 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원자재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혁신 소재, 우리가 앞에 이제 혁신성장 ETF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혁신 소재라는 것들이 보면 이제 향후 미래 산업에 들어가는 필요한 소재들, 앞으로 꾸준히 발전될 소재들,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소재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혁신 소재에는 좀 어떤 것들이 네네.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네. 과연 향후 수요는 이거는 뭐 예측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 그래도 뭐 쉽지 사람들이 되게 예측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통계 잡고 예측하시는 분들. 네네네네. 대략 향후 수요는 얼마나 좀 증가할 수 있을지가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일단 뭐 혁신 소재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이제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갈 것입니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구리나 니켈 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혁신 소재에 해당이 네, 되고요. 네. 그 외에 또 이제 뭐 우리가 많이 봤던 리튬, 리튬. 네, 2차 전지 핵심 2차 소재죠. 전지 핵심 소재. 네, 리튬, 또 뭐 팔라듐, 뭐 히토류, 또 뭐 코발트 등 각종 최근에 얘기했던 우리가 작년에 이제 많이 주목했던 테마형 ETF 기술에 사용되는 소재인 거죠. 네. 그 소재들을 이제 혁신 소재라고 하고요. 이 소재들은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클린 에너지, 우리가 얘기하는 대체 에너지. 네. 어떻게 보면은 석유나 가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화석 연료잖아요. 네. 그들의 대체제를 위한 소재가 위한 되는 소재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천연가스랑 원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는 해고 네. 이런 혁신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뜨는 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런 소재들을 예측하는 거를 이제 좋아하잖아요. 네, 그죠. 얼마나 수요가 증가하느냐. 네, 그래서 이게 또 국제 에너지 에이전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또 예측을 하셨어요. 원래 네. 이게 그런 장기적인 예측은 큰 네, 데서 해야 그쵸,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뢰가는 그분들의 이제 자료를 또 받아왔습니다. 네. 지금 2020년하고 2040년에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 정책을 지금 각국별로 다 내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정책이 온전히 시행될 경우랑 느리게 더디게 시행될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요. 이 두 시나리오가 어찌됐든 이 혁신 소재의 수요량은 압도적으로 증가한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리튬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제대로 발동할 경우 최대 20년 동안 42배 수요가 어휴. 42배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네. 거죠. 흑연 같은 경우도 뭐 25배, 코발트도 21배, 뭐 와. 니켈 19배. 근데 지금 이 소재들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혁신 그런 2차 전지에 많이 맞아요. 들어가요. 예. 다 2차 전지 소재예요. 2차 전지 네. 전기차로 다 이어지는 것들이라. 네. 그래서 어떻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잘은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전기차는 이제 스터디를 해가지고 조금 알았는데 네. 내연기관차에 생각보다 이런 그 소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도 IEA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기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리나 뭐 망간 정도가 이제 조금 들어간다고 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구리, 뭐 니켈 뭐 이런 것도 니켈 온갖 2차 전지 소재가 그죠. 6배 이상 많이 들어간다고 들어가죠. 하더라고요. 예. 6배 이상 많이 들어가는데 다음 뭐 주제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전기차 대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 혁신 소재에 대한 수요도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맞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 물질 만드는 곳들 가보면 이게 뭐 쓰려고 이걸 만드나 막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10년이 지나면서 10년 전에 전기차는 우리가 거의 길에서 보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많아질 거란 말이죠. 지금은 아무래도 석유나 이런 쪽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전히 필요한 자원이긴 하지만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라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이 아까 많이 얘기했던 리튬이나 뭐 그래핀, 뭐 니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당연히 이런 원자재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이 리튬, 그래핀, 코발트, 니켈 이런 거 보니까 제가 과학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산업 전망을 보고 하는 게 굉장히 낯설고 제 주변에 보면은 주식하시는 분들이 요즘 그 원자재가 하도 날리니까 투자할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아연 가격이 얼마냐, 니켈 가격이 니켈 얼마냐 보고 얼마냐, 있어요. 네. 보면서 현타가 온대요.
내가 이거를 왜 맨날 보고 있어야 되냐. 내가 아니 살면서 솔직히 투자 아니면 내가 니켈 가격이 얼마가 가는지 아연 가격이 얼마가 가는지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알 게 뭐예요, 예. 사실. 이 투자도 이제 사람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일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리튬, 흑연, 코발트, 니켈 주요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들의 가격도 어느 정도는 좀 체크하면서 넘어가야 된다. 이런 걸 또 일일이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원자재에 이제 투자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현물, 선물 다 있겠지만 원자재에 투자하는 방법이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네. 또 어느 게 합리적일지도 한번 네.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는 ETF 마케터기 때문에 네, ETF 네.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무조건. 예, 예. 그래서 ETF 기초 자산이 뭐냐에 그렇죠. 따라서 달라지는 우리가 접근하기도 ETF가 제일 편할 거예요. 그렇죠. 직접 하시는 분 투자자분들이 사실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 ETF 중에서도 원자재 현물이나 선물을 직접 들고 있는 ETF가 있고요. 네. 또 주식형 ETF인데 원자재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네네네. 결국 이제 뭐 원자재를 생산하거나 원자재 생산 가공하는 데 있어서 파이프라인에 속속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예요. 네. 그래서 어느 쪽에 이제 투자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은 일단 수익률 측면에서는 저는 후자를 추천합니다. 원자재 그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기업들에 관련된 투자하는 기업. 것이 이제 좀 더 안전하고 바람직하다. 그리고 음. 과거에도 사실 이러한 케이스가 있어. 원자재 가격이 한참 오르던 케이스가 네네. 있었는데 이때도 원자재 관련 기업들을 담은 주식형 ETF가 더 수익률이 높았었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현물, 선물을 담게 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현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보관 비용이나 이런 기타 비용이 이제 들 수밖에 없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만기가 이제 매번 돌아오잖아요. 만기를 매번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롤오버라고 하는데 롤오버 하죠. 이 롤오버 비용이 특히 요새같이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선물이 현물 시장보다 비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물이 현물이 돼야 되니까 사긴 사야 되잖아요. 그죠. 만료가 되기 전에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수익률을 어떻게 보면 좀 잠식하거나 그죠. 해서 당연히 그 expense ratio라고 그러죠. 그 비용이 높을 수밖에 아,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원자재 생산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롤오버를 할 필요가 그죠, 없잖아요. 없죠. 그냥 일반 그냥 주식형 ETF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제 원자재 생산 기업 같은 경우는 제품의 그 상승 부분을 전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양 성장이 있어서는 이제 긍정적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적 레포트 같은 거 보면은 올해 뭐 원자재가 얼마 올라가지고 그만큼 상승분을 마진에 반영했다 이런 그런 코멘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생산 기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격 상승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 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쪽을 이제 좀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도 그런 롤오버의 우려 없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ETF에 보면 네. 뭐 예컨대 니켈이다. 네. 그럼 니켈 관련 기업들만 쭉 모아놓은 상품이 있고 네네. 만약 알루미늄이다. 그럼 알루미늄 관련 기업들만 싹 모아놓은 ETF 그런 것들이 있죠. 네네네. 상품들이. 이게 개별 산업금속별로 네. 모아놓은 ETF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구리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사실 그것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이나 은 채굴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가 사실 제일 네, 그쵸. 커요. 하지만 뭐 구리도 있고요. 이게 보통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한 가지 원자재를 생산하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보다는 이제 뭐 소재 ETF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기업이 뭐 제한돼 있다고 하면은 네. 그거랑 더 연관성 있는 것들하고 또 이렇게 묶어서 네네. ETF를 또 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네네.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자재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이 급등락이 심해요. 뭐 오늘은 알루미늄이 갔다가 내일은 구리가 가고 그 다음 날은 갑자기 니켈이 가고 막 이런 식이다 보니까 최근에 테마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가만히 봤더니 갑자기 야 오늘은 알루미늄이다 그런데 알루미늄 뭐 남선부터 이거 다 사는 거야 갑자기 막 이놈 샀다 저놈 샀다 또 그러다가 그 다음날 날 바꿨더니 또 야 오늘은 구리인데 그러면서 또 구리를 막 사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아연이다 해가지고 갑자기 막 고르고. 그거는 정말 직장 안 다니고 집에서 단타 치시는 분들이나 스캐핑 하시는 분들이나 이거 그죠.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이고 솔직히 대부분들이 투자를 본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일일이 대응하냐 이거죠. 그렇죠. 향후에 이런 원자재들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가격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미리 이렇게 ETF나 또 투자해 놓으시면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골고루 좀 해치도 되고 네네네. 뭐 현선물, 뭐 ETF, 주식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ETF 상품들도 다양히 나와 있기 때문에
ETF를 최대한 한번 활용해 보는 게 네. 보수도 싸고 되게 괜찮다. 안정적이고 좋다. ETF 자체가 워낙 상품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찾아보면 다 있다. 그럼요. 찾아보면 다 있다. 또 이렇게 또 자막으로 또 이렇게 올려드릴 거니까 리스트 상품별로 올려드릴 거니까 쫙 해서 또 올라가면은 네네.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네. 최대한 그런 것들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좀 그래 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우리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나 기타 등등운용사에서 관련 ETF 많이 만드니까 네. 예, 문의해 보시고 네, 저희 타이거에 또 있습니다. 글로벌 천연자원 생산 기업이 그렇죠. 있고. 좋은 상품 이렇게 또 네. 추천 받으셔갖고 네. 하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섹터별로는 오늘 원자재에 대해서 좀 이제 처음 알아봤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건 이제 옵션부 ETF라고. 네. 근데 제가 다음에 할 거는 저도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미리 사전에. 네네. 이 얼핏 제목만 봐서는 어렵다 이게 그렇죠.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촬영할 때는 옵션부 ETF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니까 또 그때 또 뵙기로 하고 오늘 원자재 ETF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잘 알아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